여러분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위인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분이 세종대왕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1, 2위를 다툴 것 같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최근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또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요. 방성석 이순신 리더십 연구소 상임이사와 함께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께서는 경제학을 또 공부를 하셨는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전문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원래 비즈니스맨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무역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동시에 대학원에서 경영학하고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현재 우리 리더십 연구회 이사장님이신데요. 서강대학교 지용희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 모시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저의 고향이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이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현충사를 드나들면서 이순신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죠. 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제가 온양방씨인데요. 네. 이순신 장군의 장인이 보성군수를 지낸 온양방씨 방진입니다. 저희 13대주 직계 할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집안의 사위 되시는 분이라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더 특별한 이유는 제가 분석해본 이순신은 임진왜란 7년 전쟁 위기의 조선 수군을 경영하신 위대한 경영자였다. 위기 경영자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업의 CEO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이순신의 위기 경영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 영화 나온 거 당연히 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인기 많잖아요. 예. 400년 전에 그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시대적인 난국의 문제죠.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경제전쟁 시대 아닙니까?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네. 지금 상시위기 시대죠. 경제는 경제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무려 7년 동안 경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어떻습니까? 취업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전세가는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그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은 그런 어이없는 참혹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는 또 안보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사들은 전우들의 등에다 총을 난사하고 폭행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총체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체적 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순신의 위기경영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 명량해전이 이제 주된 테마가 요즘에 되고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한테도 이 명량해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명량해전은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 3대첩을 권율의 행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리고 이순신의 한산대첩을 꼽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명량대첩이야말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전쟁을 통해서 조선 수군이 40여의 전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전투, 가장 중요했던 전투, 가장 의미 있는 전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량해전은 정유년 1597년 9월 16일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명량 울돌목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이때는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파직을 당하고 백의정군을 하는 중이었고 제2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원균이 조선 수군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7월 16일 날 벌어졌던 칠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게 괴멸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순신이 이때 백의정군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삼도 수군 통제사 제임명을 받고 4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순신의 상황은 고작 판옥선 13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잔병이나 다름없는 군사 1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수군은
무려 10배가 넘는 133척의 군선과 15,000여 명에 가까운 군사들이 있어요. 중과부족이었죠. 그 이순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군사들을 모아놓고 그 부부의 명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필사즉생, 필상이즉생.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면 된다는 도전의 정신을 심어주신 것이죠. 일부 당경 족구 천부라고 했고요. 한 사람이라도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의 군사도 두렵답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정신을 심어주고 나가서 싸운 전투가 이 명량해전입니다. 이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탁월한 전술 전략을 발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명량의 그 좁은 물목, 그리고 빠른 조류, 그리고 강한 바람을 이용한 화공전을 펼쳐서 불가사의한 대승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도 스스로 일기에다가 자신을 천행이다.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전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로 일본군들은 전라도를 싹쓸이하고 서해를 넘어서 한성으로 침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순신이 그 허망된 야욕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통쾌한 명량해전이었던 것이죠. 네. 아까 위기경영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쭉 보신 그 충무공 리더십만의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이제 이순신의 리더십을 8가지 위기경영 리더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기록경영 리더십인데요. 이순신은 난중일기라는 걸작의 기록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네. 비록 개인의 기록이지만 이것이 조선의 역사가 되었고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던 것이죠. 승자는 기록을 남겼고 역사는 승자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이 창조경영 리더십입니다. 창조경영 리더십은 이순신은 창의적인 사고로 거북선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적인 사고로 조총도 개발하셨다. 그리고 기술적인 융합을 거쳐서 화약, 염초를 개발하셨다. 살아남으려면 창조해야 된다는 창조 경제를 이미 실천하신 것이죠. 자립경영 리더십입니다. 이순신은 군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둔전을 경작을 했어요. 군선이 없으면 바다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판옥선을 건조하셨죠. 군사가 없으면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를 충원하셨죠. 맨주먹의 CEO. 홀로서는 이순신의 자립경영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인맥경영 리더십인데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적재를 적소에 배치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이편무방해야 됩니다. 이순신이 사람을 쓰는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친소와 기천을 가리지 않고 니편 내편 가리지 않고 내가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하는 전문가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인맥 지도를 그렸던 인맥경영 리더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경영 리더십인데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늘 정보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정보를 보완하고 공유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싸우는 전투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소통경영 리더십인데요. 이순신은 언제나 비록 쫄병이라 하더라도 군사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가 있으면 문턱을 낮추고 언론을 개방했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늘 토론했던 것이죠. 다음이 원칙경영 리더십인데요. 이순신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절대로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바른 생활 사나이였습니다. 22년 군 생활 동안 3번의 파직과 2번의 백의종군을 당했는데요. 모두 원칙이 어긋나는 지시를 거절했거나 법규에 어긋나는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정의평감 종육품에서 무려 7계급을 뛰어넘어서 정삼품 전라 좌수사로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경영 리더십인데요. 이순신은 가족은 물론 부와 백성,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즘을 실천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순신에게로 가면 산다. 그래서 지휘관, 참모, 의병, 승병, 백성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이순신에게 가면 둔전을 경작해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고 싸우는 싸움마다 백전백승이니까 오히려 전쟁터가 더 안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묘중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도의 장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다시금 그리고 남도의 백성들이 이고 지고 찾아 들어와서 수군의 진영이 수만 호에 이르렀고
한산도의 진영의 10배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의기경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리더십 중에 이제 뭐 소통의 이야기도 잠깐 하셨지만 궁금한 점은 이제 윤일병 사망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윤일병 사망 사건 때문에 만약 휘하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순신 장군이라면 일벌백계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를 보면 부하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약 123회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 사형이 28번 등장합니다. 그냥 사형이 아닙니다. 참수합니다. 목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효수합니다. 장대에 높이 매다. 그 다음에 순시를 합니다.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일벌백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순신이 참혹한 형벌을 가했을까요? 현대 경영 이론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사회 무질서 이론을 연구하는 미국의 그 범죄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 그리고 조지 켈랭이 쓴 연구 발표가 있는데요. 그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브라큰 윈도우 스테어. 무슨 얘기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지점으로부터 더욱 범죄가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아마 이순신이라면 일벌백계를 하셨을 거예요. 그 참수를 하는 것이 참혹한 것이 아니고 제때 일벌백계를 하지 않아서 제2, 제3의 윤일병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더 참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순신이 처벌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았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이 영화의 최고의 명대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사? 이 어록은요, 이순신이 8월 3일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재임명이 되면서 네. 불과 열이틀 만에 임금 선조로부터 또 다른 한 통의 교지를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순신 그대는 지금 조선 수군이 7,000량 해전 다 죽고 없어요. 네. 군사도 없고 군선도 없는데 뭐하고 바다에서 싸우겠느냐. 그러니 육지에 올라와서 권유를 도와서 동원수 권유를 도와서 육전에서 싸우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이 이 불의 어록을 남기시는 것이요. 금신전선 상유십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출사력 거전즉 유가위야.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선의 수가 비록 적지만 미신불사 즉 적불감모아이라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서 싸운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절대로 그 열세의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죠. 12척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네. 12척이나 남아있다고 하는 긍정의 마인드를 지니신 분이셨죠. 뭐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제 리더십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현 시대에서 배워야 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있다. 어떤 리더십을 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해전 직전에 말씀하셨던 필사즉생, 필생즉사. 도전의 정신인 것이죠. 죽기를 각오해서 싸우면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도전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긍정의 정신입니다. 일부당경, 족구창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정신을 가진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1000명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정신이 우리 이 시대 모두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순신 리더십 연구소 방성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